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이 GN7 하이브리드 나왔고 3.5의 사륜구동이 적용된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고급 세단을 만들 때 세로 배치 엔진, 후륜구동계를 고집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이 현대 새로운 플래그십으로 태어난 그랜저가 FF의 채취를 완전히 지우고 FR의 그 느낌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랜저는 하이브리드건 V6 모델이건 외관상으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습니다. 비로소 이 후드를 열어봐야지만 이 파워트레인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V6 엔진입니다. V6 엔진은 가로 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기통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앞쪽에 있는 뱅크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까지 길이가 오버행 앞쪽으로 밀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무거운 엔진이 앞바퀴에 더 앞쪽으로 많이 밀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워는 좋을 수 있어도 무게 배분 면에서는 약간 앞쪽으로 더 많이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가로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엔진이 조금 더 센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좌우 무게 배분 면에서는 좀 더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6기통은 4기통보다 대략 70kg 정도 파워트레인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요. H트랙 4륜구동계를 넣게 되면 다시 한번 70kg 정도가 더 뒤쪽으로 얹히게 됩니다. 한편 이쪽 하이브리드는 아주 앙증맞은 1600cc라는 작은 배기량의 직렬 4기통 엔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버행 앞쪽으로 그렇게 뱅크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석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좌우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죠. 대신 뒤쪽 시트 하단부에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무게 밸런스는 과연 이쪽이 더 나을지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더 나을지 무게를 재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고급차에서 굉장히 이 승차감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게 배분, 이 무게 배분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 네 바퀴를 코너 웨이트 위에 올려놓고 V6의 H트랙 4륜구동계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먼저 무게를 재봤습니다. 아무래도 머리에 좀 무거운 6기통 엔진이 또 이 오뱅 앞쪽으로 스트럿보다 더 앞쪽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FF의 어떤 무게 배분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H트랙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공차 상태에서는 전륜과 후륜의 비율이 거의 6대4,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로 배치 엔진의 무게 배분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륜구동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 2명이 탑승했을 때, 1열과 그리고 2열에 탑승했을 때에는 이제 뒤쪽으로 거의 한 42%, 그러니까 원래 공차보다는 약 1.5%포인트 정도가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뒤쪽에 VIP를 태워 다닐 때가 혼자 타고 다닐 때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또 과연 어떠한 수치를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 웨이트를 재본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좀 재밌었던 점은 3.5와 하이브리드 모두 다 예상했던 범위 안에 이 가로 배치 엔진 한계를 완전히 지원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인데요. 다만 두 대에서의 차이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공차 때와 탑승한 후의 차이였습니다. 3.5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보다 사람이 탔을 때에도 전후 무게의 변화율이 더 적었고요. 하이브리드는 보다 더 큰 변화폭으로 약간 FR 특성에 가까운 범위까지 넘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각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분포가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FR 방식을 추구하는 이유, 사실 이 조향축과 구동축을 분리시키는, 그리고 또 운동 성능을 그럼으로써 4개 타이어가 나눠 갖는다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고급차의 승차감을 좌우할 때 있어서도 4개의 하중에 고르게 하중이 걸리는 것처럼 이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와 승차감, 그리고 이 휠 레이트, 스프링 레이트와 댐핑 레이트를 포함한 모든 부분들의 세팅을 보다 최적화하기가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로 배치 방식의 차는 아무래도 후륜구동 세로 배치 엔진보다
더 나은 승차감을 빼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업계의 정설처럼 내려온 것이었죠. 자, 이렇게 3.5와 하이브리드 모델, 이 수치적으로 달라진 코너 웨이트가 실제 도로 위에서는 어떤 승차감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5 엔진의 최고 출력은 300마력. 사실 뭐 이 정도의 덩치를 끌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힘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엔진이 마음에 드는 거는 저회전 토크 구간의 힘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발표된 수치는 최대 토크가 거의 5000rpm에서만 나와서 그냥 고회전 지향의 엔진이고 저회전에서는 좀 힘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저회전에서도 토크는 풍부하게 나옵니다. 제조사들이 앞으로는 그냥 최대 토크가 몇 rpm 이것만 발표해주지 않고요, 토크 커브를 옛날 90년대 카탈로그처럼 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최대 토크의 수치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최대 토크는 아닐지라도 그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구동력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우리가 보통 차가 잘 나간다, 되게 가볍게 밀어낸다, 이런 느낌들을 좌우하는 부분들인데, 요즘엔 그런 정보를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 30 이하의 구간에서의 승차감보다는 70에서 120 사이에 이 구간에서의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투챔버 방식으로 바뀐 토크 컨버터의 8단 변속기는 확실히 변속이 정밀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절도 있는 변속 반응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전방 예측을 할 때 정확한 레브 미칭을 딱 맞춰가지고 다음 단으로 탁탁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도 꽤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날카롭게 RPM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변속 충격이라던가 뭔가 이런 어떤 진동들이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도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진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엔진 자체가 주는 진동은 생각보다 채시를 통해서 탑승객들한테 어느 정도 좀 많이 전달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의 어떤 그 질감이랄까요, 이게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차가 지나치게 조용한 데서 오는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소리는 일단 엄청 조용하거든요. 소음 면에서는 정말 차폐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또 그나마 남아있는 소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 주행할 때 엔진의 소리가 참 조용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그 진동 부분이 더 예민하게 우리의 몸에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리와 진동의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새삼 한번 이 MVH를 잡는다라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쪽만 확 죽이면은 오히려 나머지 부분에서 오는 감각이 더 예민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동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엔진음을 살짝 더 살려놓는 게 오히려 뭔가 그 진동을 덜 느끼는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20인치 휠, 이 프리뷰 서스펜션을 넣으면 20인치가 의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요. 프리뷰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피렐리 타이어가 노면 정보를 읽고 그거를 좀 전달을 해줍니다. 사실 이게 이 차의 컨셉을 생각할 때는 조금 애매하죠. 이 그랜저, 대형 세단, 현대의 플래그십,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희미하게 날려냈으면은 아마도 더 많은 호응들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프리뷰 서스펜션, 분명히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에 비해서 기능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승차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프리뷰 서스펜션은 20인치 타이어에서 오는 승차감의 훼손을 방어하는 역할에 더 가깝다. 제가 보는 프리뷰 서스펜션은 약간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그랜저에서 최상의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프리뷰를 넣은 20인치보다는 19인치의 45 시리즈 정도가 승차감 면에서는 프리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의 최적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앞쪽 머리가 가벼워졌다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6기통하고 4기통 걸려있는 위치도 오버행 쪽으로 더 나가는 이런 어떤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엔진 블럭의 차이,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차이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의 이 앞머리에 조금 더 살랑살랑 빠르게 따라와주는 이러한 추종성들이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예,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또 새롭게 들어온 기술이 있습니다. 이모션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게 사실 뭐 투싼 하이브리드 때도 이 초창기 버전에 이런 그 기술들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투싼 하이브리드 때는 이걸 가지고서 언더스티어를 해소하거나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그랜저는 그 기능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승차감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전기 모터의 가감속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앞머리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게 승차감이나 핸들링, 언더스티어 해소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은 모터를 살짝 구동시키고, 반대로 앞쪽에 머리를 노즈 다운 시켜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회생 제동력을 순간적으로 걸어서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전후 방향의 피칭을 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해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아닐 거예요. 뭐 여기서 나오는 피칭의 각도가 뭐 3도 4도 막 이런 식으로 변화할 정도까지의 차이 급격한 모션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미세적인 변화를 가지고서도 체감적인 어떤 승차감의 변화를 개선해 주는 데에는 그래도 유의미한 델타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엔지니어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V6 버전보다 아무래도 전후 무게 배분 면에서도 좀 더 유리했고요. 거기에 이 이모션 드라이브까지 더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동일한 20인치와 동일한 피렐리 올 시즌 타이어를 달고 있는 스펙이에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3.5보다 지금 이 차량이 타이어 프레셔가 한 1, 2psi 정도 조금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딱 이거는 권장 수치만큼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5보다 조금 더 타이어 압력이 빵빵해서 불리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승차감은 하이브리드 쪽이 좀 더 편안합니다. 좀 더 그랜저라는 이름에 걸맞는 세팅이라고 할까요? 노면 정보를 읽어 나가는 그 느낌도 살짝은 더 세련됐어요. 근데 3.5랑 비슷하게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엔진의 진동이 운전자 쪽으로 전달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 쪽, 플로어 쪽을 타고 올라오는 어떤 이런 진동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랜저의 파워트레인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약간씩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승차감 면에서는 저는 하이브리드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행 감각,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사실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1.6 터보와 전기 모터의 토크까지 합하게 되면 이 합산 토크로 따졌을 때는 V6 3.5를 거의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내게 되는데요. 단 이 모든 힘이 앞바퀴로만 가는 이륜 구동계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토크 엔진으로 가게 되면 이 앞바퀴에만 다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뒷바퀴가 조금이라도 구동력을 나눠 가져주는 게 전체적인 차량의 핸들링 성능에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FF는 앞바퀴가 하는 일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이제 이렇게 페이스를 올리고 요철 구간을 풀바운스 형태로 통과를 하니까 이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거의 끝까지 닿습니다. 어제 3.5를 탈 때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얌전하게 탈 때는 하이브리드 승차감이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 서스펜션한테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부과하는 고속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3.5가 오히려 좀 더 나은 차량의 그 자세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선할 때 감각은 하이브리드 쪽이 훨씬 더 사뿐사뿐하게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공차 중량의 절대값도 낮지만 전후 무게 배분도 앞쪽이 훨씬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뭔가 젊은 분들의 취향에는 이 하이브리드의 핸들링 느낌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확실히 요철을 통과할 때에 페이스가 높아지면 하이브리드가 이 상하 바운스는 좀 더 크게 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이 RMDPS 감각이 좋다,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제 기준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노면 감각이 막 섬세하게 올라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차량을 뭔가 그렇게 막 섬세한 감각을 느끼면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한계에서 요리하고 이런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평균적인 사용자들의 기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눈밭 위에서의 출발은 확실히 여기서는
이륜과 사륜의 성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또 즉각적으로 발휘되는 전기 모터의 저속 토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진짜 밟으면 그냥 지체 없이 약간 스핀이 나고 그 다음에 개입이 되면서 TCS가 자세를 잡아주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H트랙은 일단 즉각적으로 미끄러지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미끄러진다고 해도 스노우 모드에다가 놓으면은 굉장히 그 제어하는 반응성이 빨라서 이렇게 막 뭔가 비틀비틀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쉽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내비게이션 정보에 기반해서 미리미리 속도를 줄일 때 뭔가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변속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8단 미션 들어가 있는 3.5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에는 일단 그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하지만 하이브리드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K8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줄일 때에는 다운시프팅이 아니라 회생제동량을 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감속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이러한 예측 변속이 아니라 예측 회생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기 때문에 제가 발컨으로 내는 하이브리드 연비보다 오히려 ACG를 켜놨을 때가 더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사용자가 나 순수한 전기 모드로만 가고 싶어 라고 스위치를 따로 누를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위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완전한 전기 모드로 들어가서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런 시속 100km 전후의 페이스에서도 풀 EV 모드로 주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르막 구간이거든요. 꽤 긴 오르막 구간인데 끝까지 EV 모드로 좀 모터 힘으로 버티면서 갑니다. 연비는 이제 표시가 되는 영역을 넘어서서 그냥 99.9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엔진 들어왔다. 이번 7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6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좋은 점, 2.4 엔진이 1.6 엔진으로 바뀐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엔진이 켜져 있을 때 그때도 정속 주행할 때의 연비가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터보 부스트 과급압을 걸지 않는 조건에서의 이런 크루징 정속 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진이 들어와 있어도 엔진을 떼워서 연료를 떼워서 가는데에도 실연비가 리터당 20km를 살짝 상회하는 이러한 연비까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기존에 2000cc가 넘어가는 배기량이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연료 탱크의 크기, 사실 2.5 엔진에서 60L? 좀 수긍할 수도 있어요. 사실 좀 그래도 작은 수치예요. 근데 3.5 엔진에 60L면은 사실 많이 탱크가 작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3.5 엔진을 타시는 분들은 연비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3.5 실연비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유소에 드나드는 텀이 좀 짧을 것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료 탱크가 더 작아져서 이제 50L입니다. 50L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마일드하게 하면 거의 리터당 20에 근접하는 연비를 쉽게 뽑을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에 올라오게 되면 20km를 넘는 연비들도 종종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번 기름 넣고 장거리 이동 1000km 정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주행의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어쩌면 전기차보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급속 충전하는 요금 있잖아요. 초급속 6핏 기준으로 요즘 거의 한 510원, 급속이 410원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EGMP에 대충 70kWh 배터리 채운다 하면은 35,000원, 28,000원 평균 잡아서 어쨌든 3만원이 조금 넘게끔 돈이 들어가요. 그 돈으로 대략 한 겨울철에 400km 정도를 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 지금 리터당 20km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8만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가고 8만원 가지고 1000km를 간다. 이러면 전기차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충전할 때 오래 기다리지 않고 5분 만에 주유를 끝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로움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K8 하이브리드랑 동일한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배기량, 출력, 합산 출력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6단 기어의 최종 감속비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제가 K8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이 경부선을 주행할 때는 시속 100km를 달릴 때 6단 기어 걸려있을 때 정확하게 2000rpm으로 RPM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동일하게 6단 2000rpm으로 올리면 시속 105km가 나와요. 그러니까 K8보다 약 5% 정도 좀 더 긴 기어비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6단 기어비 자체를 만든 것보다는 이 종감속을 살짝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 발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연비, 동일한 조건으로 제가 한 10km 구간에서 K8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쥐어 짜내본 연비는 리터당 35.3이었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34대 35, 근소한 차이로 그랜저가 조금 더 연료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차 기름 많이 먹네. 이 근소한 차이는 사실 그 휠의 인치수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한다면 20인치를 달고도 이 리터당 34 정도를 찍어낼 수 있는 그랜저도 만만치 않은 실력이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전륜구동 고급 세단, 아무래도 항상 이 무게 배분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A4나 A6 이륜 구동 버전도 사실상 가로 배치가 아니라 이 엔진을 세로 배치를 탑재해서 좌우의 무게를 완벽하게 맞춘 형태를 추구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혼다의 레전드, 우리나라의 대우 아카디아로 팔렸었던 해당 모델도 앞바퀴 굴림 전용 플랫폼이었지만 완벽하게 센터에 세로 배치를 했던 엔진을 추구해서 좀 더 좋은 밸런스를 추구했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까지의 노력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코너 웨이트의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와 하이브리드 모델 두 대 다 FF의 어떤 범위 안에서는 가장 유리한 무게 배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 특히나 저는 이 하이브리드가 보여줬던 승차감과 움직임, 그리고 회두성들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스테이션B 채널 더 많은 신차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림자가 비치네.